자, 이제 부동산 이용 관리입니다. 자, 여기 가기 전에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문제가 4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과 전통적 저당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자금 대부담은 프로젝트 사업주 전체 자산과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산과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한다. 맞죠? 해당 프로젝트 자산과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대출보다 높다. 따라서 자금 대부담은 부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갑자기 부의 금융 효과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항상 생각하라고.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인지 대출자 입장에서인지. 자금 대부담이 대출자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군요. 그다음에 3번 맞는 표현이죠. 개발업자의 이게 사업주죠. 개인적 채무가 없는 비소금융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운영 위험, 재무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이해관계 적절히 분담시킬 수 있어 개별 이해관계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철저한 사업 검토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건 누구 입장의 장점?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가 아닌 것은 이거는 3번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가 아니죠. 주택건설 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보증,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목이지론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것은 정답이 몇 번인가요? 1번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고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 아니고요.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죠. 소유자가 만 60세. 그리고 대신 공동 소유일 때는 연장자가 60세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이게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됐거든요. 부부 모두. 근데 그것도 이제 부부 모두 60세로 낮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소유주만 60세 이상. 이게 이제 부부 모두 65세 이상 했을 때는 되게 골치 아팠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만 해도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5살이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80이 돼야 돼요. 70이 돼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65세인데. 근데 남자들이 보통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한 5, 5 낮잖아요. 남자들 갈 때 다 되면은 여자들 이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 가고 나서 여자 혼자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가도 대출 받는 금액이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 학원가에 아내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10몇 살 돼요. 띠동갑이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와이프가 65세 되면은 77세니까 거기 갈 때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60세로 낮췄다가 그랬다가 이제 소유자가 60세 이상 이렇게 바뀐 거죠.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이용 관리입니다. 자, 이쪽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파트입니다. 140쪽에 부동산 이용 파트 있죠. 이것은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건 단어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140쪽에 최유효 이용 이런 단어 체크하시고요. 그 뜻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 있죠. 집약도는 토지 단위 면적분의 노동량 플러스 자본량이다.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무슨 이용이라 하고요. 동그라미 1번에 집약적 토지 이용이고요. 조방적 토지 이용 집약도가 낮은 이용이고요. 층수가 내려갈수록 조방적이라 보시면 되고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집약적이라 보시면 되죠. 3차 산업으로 갈수록 집약적, 1차 산업으로 갈수록 조방적, 도심으로 갈수록 집약적,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집약 한계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의 집약도를 말합니다. 집약 한계. 조방 한계는 겨우 생산비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제로인 상태의 한계를 조방 한계. 그다음에 입지잉여, 이 뜻은 뭐예요? 목이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이 입지잉여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 입지익력. 그 다음에 한계 입지, 입지익력가 0이 되는 위치를 한계 입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건 뭐, 단어 뜻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직가 구배 현상은 뭐예요? 넘어가시면은, 직가 기울기 현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단어만 볼 때마다 이 학자들을 비난합니다. 이런 단어는 국적 불명의 단어죠. 소도시의 직가 구조를 나타내는 설명인데 이게 고바이라는 단어거든요. 고바이. 고바이 들어보셨죠? 경사 이렇게 할 때. 이 말이 일본 말이죠. 그죠? 근데 아직도 이런 단어를 학자들이 쓴다는 거는 이거는 치욕입니다. 치욕.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구배라는 단어, 이게 건축 용어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구배가 어떻다 이렇게. 맞죠? 이런 거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70년 된데도 아직도 해방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말을 썼어요. 어머니한테 뭐 뺀또 뭐 이렇게 빼다지, 뭐 우악기, 뭐 빼다지 이게 서랍을 빼다지 일본말 쓰는 거예요. 수봉, 덴뿌라, 그죠? 아직도 도리탕 쓰죠. 도리탕, 닭도리탕. 도리가 새란 뜻이잖아요. 새란 뜻, 고도리가 뭐예요? 고도리. 새 5마리라는 뜻입니다. 고도리. 아직도 고도리 하고 있죠. 고도리. 새 5마리. 이 전부 다 일본 말이에요. 오뎅. 또 뭐죠? 야끼만두, 군만두죠. 야끼. 전부 다 일본 말이 이런 말들이 이 건축 용어에 많이 남아 있었죠. 이런 건 전부 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도시 직가 구조를 이렇게 얘기할 때 직가 구배 현상 그래요. 근데 대도시는 이렇게 물길 치듯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명동 한복판에 좀 땅값이 비쌌다가 내려가면서 멀어지면서 내려가다가 영등포나 이 신도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쪽으로 오면서 뭐 청량리 쪽이나 이렇게 좀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이건 대도시 직가 구조. 다음에 스프롤 현상이 있죠. 스프롤이라는 단어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스프롤 그래요.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스프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 이거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도시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을 소리하면서 비롯됩니다. 여기는 이제 저밀도 연쇄개발형, 고밀도 연쇄개발형. 저밀도든 고밀도든 모두 다 비효율적입니다. 합리적 밀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장 실패를 말씀을 드릴 때도 생산량이라는 게 적절한 양만큼 생산돼야 효율적이라 그랬죠. 과다도 안 좋고 과소도 안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밀도도 고밀도도 다 비효율적인 상태입니다. 거기다 비지적하죠. 비지적은 이렇게 이런 단어 아시나요? 혹시 비지국 들어보셨어요? 먹는 거 말고 먹는 거 말고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국제 정치, 국제 외교가에서 남의 나라 땅 안에 어떤 나라 땅이 있을 때 그런 나라를 비지국이라 그래요. B 나라 안에 A 나라 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나라를 비지국이라 그래요. A를. 특히 적국일 수도 있어요. 적국. 적국 속에 내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이 있었죠. 베를린이 무너졌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 베를린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해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할 때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를린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가 서독이고 여기가 동독이에요. 베를린은 여기 있어요. 여기 동독 땅 안에 있었어. 베를린이. 그 안에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베를린은 섬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는 이제 정치가에서는 이제 서독이
비지국이에요, 비지국. 본토를 떠나 이게 섬같이 있는 거예요. 이 동독 안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게 여기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넘고 이렇게 서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이걸 넘었던 거, 이거. 예, 그래서 못 넘어가게 총으로 쏘기도 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국 통일이 된 거죠. 예. 베를린이 여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 여기. 이쪽에 따로 있었어요. 동독 땅 안에 따로. 베를린이. 예, 이거,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책을 읽어도 나와요. 예. 그 만화책을 읽어도 나옵니다. 예, 날비자 땅지자요. 날아가듯이 땅을. 그래서 이게 도시가 있으면은 껑충껑충 뛰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예, 날비자 땅지자. 비지적 스프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두 다 이제 비효율적 이용이기 때문에 표준적 지가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대책으로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침입적 토지 이용에서는 침입이라는 단어, 이거 체크하시고요. 뜻만 아시면 돼요. 침입은 어떤 이용 주체 또는 이용 형태에 새로운 이질적인 것이 개입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점포가 개입되는 건 뭐예요? 주거 지역에 점포가 하나둘 들어오면 이게 침입이에요. 그러다가 그 지역이 완전히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은 계승이라 그래요. 저기 여러분들 이 경리단길인가? 경리단길 있죠? 그 이태원 쪽에. 거기가 주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둘 지금 카페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제가 지난 그 겨울 그때 이미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예? 거의 벌써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갈 여유도 있고 참 부럽습니다. 저는 소문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원래 주택들이 있었어요. 주택들이 있었는데 지금 침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거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죠. 그럼 뭐예요? 계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별로 없죠. 보통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데 이런 침입을 확대적 침입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침입하면 집약도가 높아지거든요. 집약도가 높아지는 침입을 확대적 침입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과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하는 현상. 직주 분리는 그 원인이 도심 환경이 악화되고요. 도심지의 고집가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통이 발달되어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쪽은 어떻게 해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요. 공동화, 도넛 현상이죠. 그래서 외곽은 침상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대신 도심 고동 비율이 커집니다. 출퇴근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고동은, 거기서 말하는 고동은 북고자 움직일 동자예요. 북치듯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빈 마을이 되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나갔다가 아침에는 다시 들어오고, 밤이 되면 나갔다가 다시 아침에 들어오고, 이렇게 북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 비율이 높아진다. 고동 비율.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안으로 들어올 때 체증이 발생하죠. 체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욕망이.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서는 도심의 건물이 고층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도시 회춘화 현상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이 재건축되고 도심 아파트가 고층화 고급화됨에 따라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으로 유입 대치되는 현상이 도시 회춘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토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밑에 자가 한계지, 차가 한계지. 이것도 자가는 자기 집이고 차가는 빌린 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도심에 두고 출퇴근을 한다면 자기 집이라면 멀리서도 출퇴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를 얻어서 도심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굳이 멀리에 집을 얻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가까이에
두고 세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 한 개지가 빌리는 집 한 개지보다는 좀 더 먼 거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3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4번은 뭔 뜻인가 하면은 한 개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이잖아요. 이 제일 바깥쪽 이게 이제 한 개지인데 여기가 여기 한 개지. 자, 한 개지하고요. 이 한 개지 사이에서는 밀접한 대체 관계가 있다 그래요. 한 개지와 한 개지 밀접한 대체 관계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쪽 아니면 이쪽, 이쪽 아니면 이쪽 대체 관계가 있고요. 한 개지와 한 개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한 개지와 도심지가요. 한 개지와 도심지. 여기 도심지는 이거는 상호 관련이 있다 그래요. 상호 관련. 왜냐하면 이제 도심지가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외곽을 찾겠죠. 그럼 외곽지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외곽지가가 올라가면은 차라리 돈 조금 더 주더라도 도심의 토지를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결국은 다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상호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한 개지와 그 주변의 농지 임지는요. 여기 농지 임지는 이거는 단절지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외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단순화시키면 지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는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한 개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가 택지고 여기부터는 이제 농지 임지면 한 개지는 여기거든요. 여기 안쪽. 한 개지는 명색이 택지란 말이에요. 여기 택지. 근데 한 개지는 땅값이 비싸죠. 택지니까. 근데 농지 임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단절지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고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파트는 아니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관리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얘가 훨씬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비교적 분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관리의 그 영역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맨 아래 144쪽 맨 아래 관리 영역 있죠. 요놈하고요. 부동산 관리 내용이라고 해서 146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146쪽 밑에 부동산 관리 방식 요 세 주제요.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는 이 자산 관리하고요. 부동산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 이렇게 있는데 요 부동산 관리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관리에서 요 프로퍼티라는 단어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이게 몇 번 나왔거든요. 프로퍼티가 매니지먼트인데 이게 이제 관리란 뜻이에요. 놈은 이게 이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인데 어떤 때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번역을 하고요. 어떤 때는 재산 관리라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에 조금 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재산이라고 하면은 얘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만 재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프로퍼티라 그러면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건물 이런 데다가. 그래서 요거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한 적은 있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재산 관리라고 할 때는 이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알아두시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 건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산 관리는 뭐예요, 이게? 에셋이거든요, 이게. 에셋 매니지먼트예요. 자산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 채권, 예금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게 에셋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로서의 부동산 관리가 있고요. 그냥 부동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리가 있고요. 부동산 중에서도 그 내부 시설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영역이 좁혀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장 소극적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시설 관리는. 시설 운영 유지 관리죠. 얘는 시설 운영 유지 관리인데 요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부동산에 초점, 부동산 또는 건물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자산은 봐요, 안 봐요? 여기서는 다른 자산은 안 봐요. 그냥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만 극대화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다른 자산 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봐야죠. 다른 자산 봐야 되니까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각도 하고 또 다른 자산 매입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145쪽의 자산관리에는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 리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매입 및 매각 관리와 자금 조달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2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그 앞에다 전부 다 건물 붙여가서 생각하면 쉬워요. 건물의 수익 목표의 수립, 또 건물의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계획 수립, 건물의 연간 예산 수립, 건물의 임대차 활동, 건물의 비용 통제. 뭔 뜻인지 아시겠죠? 건물에 초점을 맞추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 관리 보세요. 맨 밑에. 시설 관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뭘 조금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산관리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요. 그것도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애매하게 출제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맨 밑에 기업관리는 참고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표현도 있구나라는 정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분량이. 대신 키워드는 알아두세요. 자산관리 키워드는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예요. 이게 가장 적극적 관리고요. 이렇게 소유자 부를 극대화 관리. 되셨죠? 이 키워드만 알면 끝이에요. 이건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관리 내용도 마찬가지. 크게 할 것도 없어요. 부동산 관리 내용은 법경기거든요. 법경기예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예요. 자, 여기는 무슨 권리 관계 조정이라든가 또는 계약 관리라든가 예약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지, 돈 들어가 나가는 거죠. 회계 관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는 이제 여기 인력 관리가 들어간다는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인력 관리. 그다음에 이게 기술적 관리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기술적 관리인데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질문하지도 않고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험생분 중에 언니가 한 20년 전에 이민을 갔대요. 근데 이제 이민을 가기 전에 서울에 어디 강남에 상가의 코너를 이렇게 지하 상가의 코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상권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별로 임차인들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발생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관리비는 계속 나오니까 어떤 코너들은 관리비가 연체돼 가지고요. 다 벌써 넘어가고요. 어떤 거는 남아있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민을 간 상태에서 이미 그 소유주를 이제 그 수험생분한테 넘기는 작업을 하니까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나 봐요. 이렇게 소유권이 이제 드디어 넘어왔대요. 그 동생분한테. 근데 뭐 상권 죽어가는데 그 소유권 넘어와 봤자 뭐 별로 부가 없을 건데 이제 공부하러 온 거죠, 여기에. 공부하러 왔는데 이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시효로 취득한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니가 간지 20년 다 돼 가잖아요. 이게 빨리 중단시켜야 중단. 저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확인은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갔더니만 주변에 다른 데는 다 그냥 비워둔 채로 이제 관리비가 연체돼 가지고 다 넘어가 버렸는데 근데 그 사람 거는 다른 사람이 의류 창고처럼 쓰고 있었더래요. 그러면서 관리비는 낸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거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인이 나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썼대요. 계약서를 무상으로 쓰는 거죠, 무상으로. 관리비만 내줘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는 관리비도 임대료 안 나오니까 관리비를 안 냈으니까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관리비 내주는 것만도 고마우니까 무상 사용이 무상. 이게 무슨 대차예요?
사용대차. 사용대차 하면서 이제 관리비만 내는 거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임대료는 없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단 중단을 시킨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의사가 어떤지는 사실 내심의 의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왔대요. 이 사람이 한 거는 무슨 관리예요? 이 사람이 어떤 관리를 하고 온 거예요? 법적 관리를 하고 왔다고. 그런 게 권리 관계하면 권리, 그죠?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법적 관리라고요. 근데 어떤 행동이 딱 이쪽으로 탁 집어넣고 저쪽으로 탁 집어넣고 이렇게 100% 이렇게 두부 모자르듯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하면 무슨 관리예요? 법적 관리죠. 근데 계약하면서 임대료 수준이 주변 임대료 수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임대료 수준 조정하는 건 뭐예요? 그건 경제적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출제를 하더라도 불분명하게 출제하기는 어려워요. 분명하게 출제를 하는 거죠. 대신 이런 거는 확실하게 어떤 관리로 포함시킨다고요? 경제적 관리 이런 거, 수지 관리, 회계 관리, 그리고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있죠. 보통 도난 방지 대책은 이쪽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도난 방지 대책이죠. 도난 방지 대책. 그런데 토지 도난 방지 대책 하면 이쪽이 있죠.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그죠? 예? 토지를 어떻게 훔쳐가요? 이거는 서류상의 문제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는 자위혼합니다. 지금 이게 법경기잖아요. 부동산 관리 내용인 법경기.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는 자부시.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위혼이죠. 자위혼.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가장 전통적 관리가 뭐고요? 자가관리고 가장 최근의 관리는 위탁관리.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탁관리가 이게 많이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 혼합관리도 지금은 많은 편이죠. 혼합관리도 많고 위탁관리도 많은데 이런 게 과거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 혼합관리와 위탁관리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은 바로 IMF 때요. IMF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 사람한테 많이 넘어갔죠. 그 달러가 부족하니까 막 이것저것 다 팔아서 달러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외국 사람한테 팔았다고 해서 부동산이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제 주인은 외국에 있는데 부동산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위탁해서 관리해요. 위탁해서. 그래서 IMF 이후에 위탁 관리가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때 자산관리 회사가 많아진 거예요. IMF 이후로. 그리고 혼합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하는 부분이 주로 기술적 관리입니다. 이런 보안, 세콘 같은 거, 캡스 이런 거 있죠. 또는 위생, 청소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 거. 이런 거 다 위탁하는 거죠. 기술적 관리는. 근데 법적 관리와 경제적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런 것들의 이제 장단점을 좀 비교해야 되죠. 장점과 단점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간단한 정도로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자가관리의 장점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소유자의 지시통제 이런 통합, 통제 이런 표현 나오면은 자가관리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장점의 동그라미 4번.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기 때문에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전문성이 결여되죠.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효율적 관리가 돼서 이게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업무의 안일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못하고요. 환경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하고 비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타성에 빠져 있으면은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수업은 제대로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가면 그게 바로 뭐예요? 타성에 젖는 거죠. 가끔 그러죠. 요즘 그래요.
그러면 이제 타성에 젖은 거예요, 그게. 몸이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시간에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은 오늘 남아서 저한테 테스트를 받고 가든가. 지금 오늘 지금 더 남아 있을 계획이거든요, 제가. 10시 반에 맞춰서 더 남아 있을 계획이니까 1시간 동안 더 테스트를 받다 가시든가 하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대환영이고요. 대환영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고요. 대신 이제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로서 합리적이어서 관리비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어서.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관리 수수료는 줘야 되겠죠. 관리 수수료는 주는데, 그렇지만 관리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관리비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이 기밀 유지 및 보안이 불안전하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3번입니다. 3번. 전문 관리 회사의 신뢰 문제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얘네들은 영리만 추구해서 제대로 관리는 해주지 않고 수수료만 받을 수 있죠. 얘네들 관리 수수료 받잖아요. 이 카센터로 치면 이제 공임 받는 거죠. 공임. 공임 받는데 제대로 해주지는 않고 공임만 받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자, 그게 이제 단점이고요. 혼합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혼합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하다. 가장 큰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책임 소재 불분명하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임차인 선정 기준과 임대료 결정 방법이 있죠. 자, 여기서는 임차인 선정 기준은 주거용은 유대성이고요.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를 기준으로 선정하고요. 사무용, 공업용, 특히 공업용의 경우에는 임차 목적 활동이 대상 부동산과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이건 뭔 소린가 하면은 그 목적이 이제 특히 공업 활동이 있잖아요. 제조나 뭐 이렇게 주로 제조 활동이잖아요. 그 제조 활동하고 그 건물하고 짝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급 처리 시설들이 있어요. 공급 처리 시설들이 그 임차인, 입주하는 그 공업 활동하고 안 맞으면은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분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고, 공업 활동하고 그 건물하고 짝이 맞아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주거용은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차라 하거든요. 이 총임대차는 뭔가 하면은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줘요, 다. 그럼 비용 지출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비용 지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화재 보험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 건지, 세콤 용역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청소 용역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누가 결정해서 한다고요? 견적받아가지고 하는 거를 임대인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총임대차라고요. 근데 순임대차는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차인이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는 뭐만 주고요? 순임대료만 주고, 나머지 비용 지출, 비용 지출에 대한 것은 임차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겠다. 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이거 위생, 청소, 이거 서비스 업체에 맡기겠다. 그럼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거를 누가 의사결정한다고요? 임차인이 결정한다고요. 여기 이제 공업용의 경우에 이렇게 순임대차가 많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주거용에 좀 많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공업용의 경우에. 다음에 비율임대차는 이제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매장용 부동산 이렇게 하는데, 비율임대차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렇게 얘기해요. 비율임대차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의 매상이 발생했다. 여기 이제 총 수입이죠. 총 수입이 2,500만 매상. 여기에 일정 비율 20%다. 0.2 하면은 곱하기 0.2 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 요게 이제 비율 임대차입니다. 근데 자,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 어떤 달에는 놀아서 매상이 100만 원밖에 안 올랐어. 그럼 100만 원 곱하기 0.2 하면 20만 원? 이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비율 임대차에 포함시켜요. 기본 임대료 100만 원에다가 추가 임대료 해서 매상 1,500만 원 초과시 초과액의 20%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기본으로 깔고 초과액의 20%. 그래서 어떤 달에 어느 달에 매상이 2,500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1,500 얼마를 초과했어요? 1,000만 원 초과했죠. 기본 얼마에다가 기본 300은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상이 얼마 됐든 간에 기본 300은 깔고 얼마 초과됐어요? 1,000만 원 초과됐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초과됐으니까 초과된 금액에 20% 하면 500 이렇게 됐죠. 이런 것도 뭐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비율 임대차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대부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매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임대료를 더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말이 되죠. 예? 예. 예. 그렇게 쪼개는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매상도 올랐다고 이거 돈 더 받는 게 충분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더 많이 오면은 엘리베이터를 한 번을 더 타도 한 번을 더 탈 거고 화장실을 한 번을 써도 한 번을 더 쓸 거고 그러면 고장이 한 번은 더 나도 더 날 거고 낡아도 더 많이 날 거고 페인트를 칠해도 한 번은 더 칠해야 되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받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 게 이제 임대료 결정 방법이고요. 다음에 건물의 생애 주기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이거는 보시더라도 3번 안정 단계와 4번의 노후 단계를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안정 단계와 노후 단계, 특히 안정 단계가 조금 더 주의를 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됐을 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참고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중요도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입니다. 좀 쉬고 이제 부동산 개발 마지막 단원을 하겠습니다.